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안보에 유해하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입구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새해 2022년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며 새해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육성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회 메시지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험 발사됐습니다.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 같던 4년 전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지금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2022년은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탄생하는 해입니다. 70년이나 계속된 정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커져가는 미국-중국 갈등과 오래된 난제인 북핵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게 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해 첫 시사직격, 새로운 5년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노동당 8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핵심 엘리트 200여 명이 모여 신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올해는 농업 발전과 경제 부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변화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안 하거든요. 제가 판단은 현실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년사라고 할 때에는 새해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게 결국은 신년사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국민들 앞에서 뭐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줄 것도 별로 없고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방역 사업을 다시 한번 최중 대사로 강조했다는 김정은 위원장.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체중을 감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북한에서 지금 힘들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막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같이 그렇게 뚱뚱하고 살찐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는 좀 김정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진짜 북한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그래서 새로운 살각이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느냐. 김성일 동지의 서거 열돌 중앙 추모 대회가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일 사망 10주기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장 동지라 불리던 28세의 김정은 위원장은 길지 않은 후계자 수업을 끝내고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권력이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작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고모부 장성택 등을 숙청하며 권력을 다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는 김정은 위원장. 정치 스타일도 은둔자인 아버지보다는 대중연설을 즐기던 할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궁핍한 경제를 물려받은 김 위원장은 그러나 시장 경제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평양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에 있던 외화가 양지에 나오고 내수와 무역이 이전보다 활성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시장을 확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제 그만큼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허용을 했고,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보다 중국에 훨씬 덜 의존적인, 수입에 덜 의존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 그 영상 한 번만 보여도 선군 정치를 펼쳤던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대중 제1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던 이른바 최고 존엄이 인민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젊은 나이에 권력을 승계한 지 10년. 그는 김정은주의라는 독자적인 통치 노선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과 중국 육로 무역의 중심인 단둥시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보건 위기로 국경이 폐쇄된 지 2년. 북한 상점이 모여 있는 고려 거리에는 여전히 인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압록강 화물 열차가 재개될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며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不是，你好，我想问一下，这是卖朝鲜特产那个什么以前免税店那个吗？现在朝鲜不是，现在哪有货呀？你们怎么？是啊，一直干嘛？但是问题是2年没进来货，你能有啥货呀？ 국경을 드나들며 무역을 하던 북한 주민들은 2년째 국경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 저국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문 다 열기 전엔 저국이 안 열린다고 열지 말라고. 예, 그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화들 와가지고 야 이거 병 돌아가서 못 들어온다. 야 나다 막 엉엉 우는 사람들 있고 자식들도 막 그저 배고프다 울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 부부간이 갈라진 것이 많습니다. 헤어지는 거. 권한은 뭐 솔직히 세관문도 다 열어놓고 그랬지만 지금 딱 막혀가지고 또 저국에서만 뱅뱅 돌아야 되니까 그것도 야단입니다.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교육이 끊기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물가 상승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 갱생으로 또다시 한 해를 버텨야 하는 북한 주민들. 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마당 물가라든지. 장마당 물가들이 올라다 말이죠. 옥수수 그래 뭐 쌀 그래 뭐 돼지고기 그래 지금 그래 자력경제이다. 자력경제 들고 난다고 그건데 힘들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뭐 10월 초랑 뭐 문을 올리는 줄 아셔. 빨리 다 준비하고 대 상태이시라. 그래서 또 왔다 또 나가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만 저도 이셔야 된다 그러더만. 3년째 올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육성 메시지가 없는 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인 침묵이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결과 발표문의 거의 43%를 뭐로 채우고 있나 하면 농촌의 발전, 식량 정산 이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 대남 정책이나 대외 관계에 관해서는 한 줄 정도만 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보는 데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남한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하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좀 더 유연한 대남 대외 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주 생각이 많은 침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이 많아요, 그 사람들. 말 속에 또 지뢰도 많이 묻어놓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대미 대남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하죠. 그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좀 줄었던 것이 한국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부인 때문 아닙니다. 부인 때문에요. 부인 이설주 씨가 하여튼 남편의 이 체중에 대해서 심하게 체근을 한 거예요. 부인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한 것이다. 그 부인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그 부인 이기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77년부터 통일 문제, 북한 문제를 쭉 다뤄온 사람인데 여기저기 귀동냥이 되지요. 아직도 말하자면 동업자들이 현직에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북한을 많이 방문하신 두 분입니다. 박 장관님은 진짜 40회 이상 평양을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횟수 면에서는 제가 못 따라가죠. 제가 처음 북한에 간 것은 평양 간 것은 1985년 그러니까 10월 16일 새벽에 특별 열차를 타고 한 3시간여 달려서 평양 조금 지나서 보안관계에서 용성역에 도착을 했죠.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낙후된 탄광촌에 무기력하게 생존해가는 어둡고 가난한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쭉 그 열차를 타고 3시간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떤 자격으로 가셨나요? 그때 남북 비밀회담의 남측 수석 대표로 갔죠, 물론. 북방 정책의 기수라 불리며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어 나간 박철원 전 장관.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대북 밀사였던 그는 수십 차례 북한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의 비밀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의 첫 해빙기가 열렸습니다. 이 밀사라는 것은 비밀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만입니다.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 아니면 귀순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가실 때마다 유서를 써놓고 그래서 하셨군요. 제가 이제 가족을 두고 가는 거니까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유서는 써두고 가야 된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이제 유서를 쓰고 내가 만약 3, 4일 내에 못 돌아오면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편지가 있을 거다. 그래 국내에서는 내가 황태자 노릇을 행세를 한다 하면 사실은 고생한 겁니다. 공동선언의 서명 제가 비밀회담 끝에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웅산 테러 이후 악화됐던 남북 관계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사상 처음 남북 단일팀이 탄생했습니다. 국가명은 코리아, 국가는 아리랑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안도감? 왜냐면 대회 나갈 때마다 저희가 남북 대결을 꼭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팀이 됐으니까 남북 대결은 안 하잖아요. 남북 단일팀이 최강자 중국을 꺾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한반도기는 남북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딱 그 표현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에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내게끔 하는 힘?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승을 해서 기쁜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느낌? 근데 저는 이게 이거 뭐지? 이거는 통일? 작은 통일인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으니까는. 장관님께서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금 그 에피소드의 상대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좀 어렵다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그중에서 한 에피소드만 좀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남북 협상 이제 공개적인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나 비공개 협상보다 공개적인 협상이 훨씬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을 의식해야 되니까. 예.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양복 색깔에 맞춰서 넥타이를 약간 붉은 계통을 맸어요. 예. 뭐 새빨간 건 아니에요. 근데 서정화 의원이 이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정장관, 지금 말이 많소. 왜요? 그랬더니 당신 지금 빨간 넥타이 맸다고 말이야. 지금 뭐 빨갱이 환영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빨리 넥타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요. 빨리 갈아 매소. 그래서 갈아 맨 적이 있어요. 북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우리의 여론도 살펴야 했다는 정세현 전 장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공개 협상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 앞에 흐르는 강에 얼음이 풀리듯이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회담을 좀 잘 좀 운영합시다. 내가 느낀 게 참 이게 북쪽과 만나가지고 합의문을 만드는 동안에 밀고 당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눈초리가 더 힘들어요. 사실 두 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정치적 입장 굳이 우리가 나눠본다면 좀 다른 두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중요하다. 이 원칙에는 두 분 다 동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만나보면은 아무리 속에 그 칼을 품고 있어도 그럴 경우에 뒤통수 때릴 가능성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는 법이죠.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화는 필요합니다.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7월 8일 날 갑자기 새벽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함으로써 그 이제 회담을 못 했는데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그 대신 군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긴장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틀을 짜주십시오. 이번 회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가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확실히 북한이 사고를 안 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페이스로 끌어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퍼주기라고 욕을 하지만 대북 경제 지원이라든가 교류 협력만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비료회담과 소떼 방북이 성사됐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기반도 마련돼 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햇볕 정책이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 대화는 이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대북 포용 정책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으로 기원됐습니다. 예.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 하는. 그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그래 과당 경쟁을 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그걸 해왔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대화가 잘 됐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대화가 먼저다. 대화보다는 북한이 먼저 핵과 관련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화를 언제나 원하지, 우리는. 대화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접근 압박 같은 것들이 예로서 탈북자분들이 지금 대북 전단 날리는 게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물론 전단을 보고 또 일부 마음을 동요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나 큰 효과가 없는 게 북측급비를 날리면은 인접한 부대에 떨어지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거 몇 포대 이상 주워와야 아침 식사를 시킨다든지 오히려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한에 그래서 내부 소요가 일어나고 해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동서독처럼 우리한테 그게 넘어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말하자면 생각을 하면 그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이름입니다.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미북 대화도 우리가 성사시켜준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의 봄이 2018년으로 끝났어요. 2019년부터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고 미국이 놀랐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너희들끼리 왔다 갔다 다 해버리느냐? 이거 안 되겠다. 핵 문제는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남북관계만 앞서가면은 결국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레버리지가 없어진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하자. 해서 내놓은 것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자국 중심성을 확실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은 좋았었는데 또 꿈은 컸는데 이뤄놓은 것이 없이 돼버렸다. 장관님 어떠신가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욕은 좋지만은 너무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 안보상으로는 굉장한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을 비핵화하는 여기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꾸 앞서 나가니까 미국이나 우방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 앞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그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 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도 만났습니다. 북미 수교, 평화체제, 비핵화 등에 합의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Nearly 70 years ago, think of that, 70 years ago, an extremely bloody conflict ravaged the Korean Peninsula. Countless people died in the conflict, including tens of thousands of brave Americans. Yet while the armistice was agreed to, the war never ended, but now we all have hope that it will soon end, and it will soon end. 이듬해 이어진 2차 북미 정상회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3,500km. 김정은 위원장은 기차를 타고 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진전된 합의가 나오리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회담이 열리던 그날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개인 변호사가 핵심 증인으로 나왔고 성추문과 러시아 스캔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I am ashamed because I know what Mr. Trump is. 배후에는 결국 미국 정치적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워싱턴의 해석이에요. 이유는 뭐냐? 북한하고 적당한 딜을 하고 워싱턴 돌아갔을 때 정치적 비판이 엄청 거세질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비판의 빌미가 될 적당한 딜보다는 극적인 노딜을 선택한 미국. 북한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제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당시 영변액설의 동결이 아니라 폐기까지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과감한 카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뭐 속된 말로 크게 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공이 좀 확실시 되지 않는 그런 협상이라면은 김정은이 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남북 관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2020년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건설됐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자력갱생을 다짐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는 북한. 침묵에 빠진 남북 대화를 되살리기 위한 계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당일 오후 10시를 기해 전투가 중단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종료한 내용이 아니었기에 쌍방이 3개월 내에 다시 협의하도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유엔 연설 한 달 후 유럽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위해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점 그 철조망을 수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교황의 북한 방문을 제안했고 교황도 기꺼이 가겠다 화답했습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은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양 의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종전선언에 긍정적입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러시아로의 철도와 가스 연결로 이어지며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전협정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의 만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가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고 이 방법론에 관련해서요. 뭐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에 제안하는 거겠죠. 이게 결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꼭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외교 차관은 종전선언 논의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밝혔습니다.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and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on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 look forward to those continued consultations.
원래는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날 있었던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일본이 문제 삼으면서 취소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한일 관계. 일본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일본 정부는 종전 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극우파는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韓国、北朝鮮とが一つになってどういう国になるか、大韓民国になるか何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も、そうなった時には日本の敵対する国家が大き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やはり対馬海峡の防衛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日本は専守防衛でありながらもですね、そこら辺というのは安全保障問題というのはものすごく深刻になってくると。 남북 간이 계속 여러 면에서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의 길로 들어가며 하나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적대 세력이 된다라는 것이 특히 일본의 극우파 쪽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극우파 세력은 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고요. 일본이 제외된 채 남북미 3자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민감하게 바라봐왔습니다. 2018년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남한의 중재로 성사될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일본 정부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적 위상 하락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던 그 백악관에서의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의 그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었거든요. 국제 정치에서 이 모기장 바깥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장 바깥이라고 일본에서 표현하는 것은 모기한테 물어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일본이 내쫓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일본인들은 이해했고요. 표면적으로는 종전선언에 찬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속내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종전선언의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오는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남북, 미중, 내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를 하려 했던 구상은 그러나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요? 정전협정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그 상황 아닙니까? 최소한 그거는 좀 끝내자. 그렇다고 정전협정을 바로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종전선언이라는 대문으로 들어가서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정전협정, 휴전협정은 아직은 폐기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협정하고 이제 맞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 간에는 북미 수교 협상하고 또 비핵화 협상하고 비핵화 협상하는 데는 미북이 주역이 되지만 우리도 들어가야 되고 중국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과거의 육자회담처럼 일본, 러시아도 들어와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입구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아무런 그 내실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1928년 1차 대전 후에 세계가 전쟁 없이 전쟁을 정지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전쟁을 안 한다는 국제조약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일본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짝처럼 그것은 없어지고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굉장히
우리 안보에 유해하죠. 왜냐하면 종전이 됐으니까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국내외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한 뒤에 끝나고 나서 원래 계획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종전선언부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한번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4월 27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가지고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 좀 잘 살기 위해서 핵을 먼저 내려놓으면 미국이 언제 우리를 쳐 죽일지 모른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수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요 입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비핵화를 않습니다. 위한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그렇지 않죠. 지금 그때 하노이 노딜로 끝난 것은 한마디로 북한 측에서 그 플랜 B, 말하자면 그것을 속단한 겁니다. 김정은 그때 위원장이 제기한 것은 이제 거의 노후화돼서 영변단지는 별 효용이 없는 그것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제재 받은 건 다 풀어라. 그건 당연히 트럼프가 노 그랬죠. 그러니까 플랜 B를 준비 안 한 겁니다.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분석인 거죠. 가능할 것이냐. 특히 임기가 지금 5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1월 3일 그 신년사에서 종전선언 얘기나 뭐 그런 건 쏙 빠져 언급도 없지 않았어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 가능성 여쭙습니다. 그 종전선언 그 문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조율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정호영 장관이 요즘 마저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한미 간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종전선언을 두고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우선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입니다. 종전선언 후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국내 보수 진영에서도 이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거라 주장합니다. 미국의 보수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곧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그는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공동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사실상 뭐 국방성 포함해서 뭐 군산복합체, 워싱턴 띵크탱크들 이런 데든 상당히 반대를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정부의 종전선언을 지지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야당에서 이제 비판하는 대로 그게 또 이제 국내 정치에 이제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경쟁과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두 거인을 평화 논의 테이블에 앉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I think we're in a contest, not with China per se, but a contest with autocrats, autocrat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 미국과 중국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 뭐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대중국 압박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국익 우선주의를 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을 추구로 해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인데
자꾸 처음에는 뭐 할 듯 안 할 듯 이렇게 했는데 그것부터 잘못인 겁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럼 중국이 가장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니까 좀 그 해서 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좀 해다오. 그러면은 우리도 사드 다 철거하고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같습니다. 예, 같아요. 예. 그때 그런 식으로 우물우물하면서 끌려갈 일은 아니었어요. 예. 주대 있는 외교를 못했어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속에서 한반도 평화 찾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나 대립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미국과 협조할 일 미국과 하고 또 중국과 협조할 일 중국과 협조하는 그런 외교를 정말로 참 부지런히 해나가야 됩니다. 일방적인 대미 편향 외교 가지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하셨던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도랑 속에 든 소가 도랑을 유유히 걸어가면서 오른쪽 두 개 풀도 뜯어먹고 왼쪽 두 개 풀도 뜯어먹는 식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잖아요.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이 축이 되면서 그러나 중국하고 붙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참 그게 막중하니까 주체성 있게 우리가 분명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2020년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 군사적으로 비대칭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야 후보 공이 이런 국가안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라.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데 주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10위권입니다. G10이에요. 군사력은 6번째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6.25 때 그 우리한테 고맙게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던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그때 그 갑을 관계 형성했던 그런 식의 외교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주 월요일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변수와 의미로 얽혀있는 종전선언.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간명했습니다. 우리 세대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젊은 세대인데 넘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일을 하는 거 고마 조금 어렵더라도 후세는 어려운 걸 피해줬으면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종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통일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진 않더라도 뭐 종전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막연한 불안감은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2016년 갑자기 폐쇄되었던 개성공단. 한때 다시 문이 열릴 듯한 희망도 보였지만 남북한 근로자 수만 명이 일하던 이곳은 6년째 정막에 빠져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물어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남북의 경협 이전에 말입니다. 기본 종전이 딱 선언되는 순간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은 한반도로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분단 체제, 분단 경제를 살기 때문에 70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죠. 종전이 딱 선언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죠. 북한군 장교였던 홍광철 씨. 가족들을 남겨두고 왔다는 그는 종전선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부모님 묘소에 가서 술 한잔 올리고 싶은 것이 탈북민들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탈북민들 사실은 이렇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데 사실은 기대가 크거든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고향에 다녀오고 싶은 생각도 크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예? 그리고 이산 가족들한테 정말 자유롭게 고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자동차에 다 같이 타고, 예? 우리 고향에 가서 개울가에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소 잡아서 잔치하자고. 지난 5년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도 했고 답보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풀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두 백전 노장은 정치적 노선으로는 정반대에 서 있는 분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가 동의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평화를 향한 전진을 위해선 대화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때론 답답하고 때론 거센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만남과 설득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신년사에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소극적인 단서를 붙일 만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새로운 5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선불 유심, 가전품 렌탈 등을 미끼로 한 내구재 대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무리한 대출, 이른바 영끌로 주택 마련 후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